자, 우선 신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도부터 다시 보세요. 신뢰도는 뭐라고 한다고요? 신뢰도란 일관성. 네, 저 일관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일관적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관적으로 말하는 거는 신뢰한다. 뭐라고? 근데 타당한, 적합하냐 아니냐는 우선적이고, 신뢰성은 뭐라고? 일관성. 지속성 있느냐? 그래서 신뢰도라고 합니다. 자, 다시 신뢰도에는 뭐가 있다고 그냥 제가 판단하기로는 설문 문항 자체, 즉 특정 도구 자체가 신뢰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응답자가 신뢰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특정 도구는 반복 측정하면 되겠죠. 특정 도구는 반복 측정하시면 되고요. 응답자는 배열을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자 자체가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즉 앞에는 긍정적으로 물어보고 뒤에는 부정적으로 물어보고 확인하는 과정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앞에 올리신 것처럼 20대 이상을 조사한 경우 어떻게 앞부분, 중간, 마지막으로 배치를 통해서 응답자들이 어떻게 잘 집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신뢰도 구체적인 측정 방법을 살펴보실 건데요.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 첫 번째는 검사, 재검사. 두 번째는 복수양식법. 세 번째는 반분법. 네 번째는 내적 일관성 분석. 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요 네 가지만 아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첫 번째 한번 보시죠. 첫 번째, 검사, 재검사입니다. 일부에서는 재검사법이라고도 하는데요. 다시요. 일관성이란 뭐라고 말씀드렸다고? 일관성이라는 것은 반복 측정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오냐. 다시요. 검사, 재검사는 어떻게 될까요? 검사하고 또 검사를 해버리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검사, 재검사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검사, 재검사는 동일한 사람에게 동일한 설문지를 반복해서 질문해서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면 그 측정 도구 자체를 신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론적으로 다시 뭐라고요? 이 설문지를 뿌리고 똑같은 사람에게 한 달 있다가 또 뿌려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이 설문지는 신뢰할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이것을 검사, 재검사라고 합니다. 검사, 재검사. 근데 이 검사, 재검사는 문항 자체도 적어도 되고요. 근데 상당히 앞에서 하고 뒤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인데 얘가 문제점이 뭐냐면은 사람이 기억한다는 거. 두 번째로는 사람이 유실된다는 거. 그게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일정 시간을 놔둔다. 뭐라고요? 일정 시간. 기억을 잃어버릴 수 있는 한 2주에서 4주 정도 이후에 다수의 조사를 하는 방법이 검사, 재검사입니다. 그런데 2주, 4주가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2주, 4주가 걸리기 때문에 다시요. 검사, 재검사부터 다시 볼게요. 다시요. 선생님들 다시요. 검사, 재검사 뭐라고요? 하고 똑같은 사람에게 뿌리고 또 뿌려. 그런데 반복 측정 빠르게 조사해보면 어떻게 해? 사람이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래 2주에서 4주 정도 걸려야 돼. 놔두고 다시 조사하자. 근데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근데 사람 조사 대상자가 없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사, 재검사는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왜?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근데 이를 대체하고자 동형검사법이라는 것을 쓰게 되는데 동형검사법은 일부에서는 일부에서는 뒤에 있는 반분법, 복수양식법을 제가 동형검사법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동형검사법이 뭔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동형검사법은 반복 측정되면 왜곡되기 때문에 A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하고 1차와 2차를 비슷한 질문으로 만드는 것들, 단 조사 대상자를 똑같이 만드는 것들을 동형검사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연봉으로 물어보고 두 번째 물어볼 때는 월급으로 물어보는 것들. 그러면 동일한 성태, 동등한 성태를 만드는 것들을 동형검사법이라고 합니다. 자, 검사, 재검사는 동일한 대상에게 동일한 측정 도구로 쓰기 때문에 안정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동일한 사람에게 동일한 측정 도구이기 때문에 얘는 안정성이 매우 높아요.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방법을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동형검사법은 조금 낮겠죠. 왜냐하면 얘 동일한 설문지가 아니기 때문에 동등한 설문지이기 때문에 안정성은 비교적 높지만 아무래도 검사, 재검사보다는 조금 낮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키워드는 동등한 측정 도구로 쓴다는 건데 여기서 동형검사법의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동일한 대상이 아닐 수 있겠죠. 상실되는 경우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요.
진짜 동등한지 아닌지 내가 알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정말로 첫 번째 뿌린 거와 두 번째 뿌린 게 정말로 동등한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조금 어려운 이런 문제점도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복수양식법입니다. 검사, 재검사는 기억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복수양식법이라는 것들을 쓰게 되는데, 복수양식법은 일부에서는 얘를 동형검사법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복수양식법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복수양식법, 말 그대로 복수양식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우선 복수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개죠, 여러 개. 양식은 여러 개의 양식을 만드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 개의 양식을 만든다는 것은 복수양식법인데, 설명드리면 하나의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다수의 측정 도구를 한꺼번에 넣어서 보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복수양식법이라고 합니다. 즉, 복수양식법이라는 것은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두 개 이상의 각각의 다른 것을 개발을 해서 상관분석법을 쓰게 되는데, 자, 목적을 한번 보실게요. 영어 능력 평가를 보게 되는데, 도익, 토플, 탭스 등 각각을 개발하죠. 각각을 개발합니다. 동등하다 놓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동일한 대상에게 뿌리는 게 좋긴 하지만 실제로 선칙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판단에게 뿌리기도 합니다.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측정 도구 A, B, C입니다. 뭐라고요? 측정 도구 A, B, C를 봐서 A 뿌리고 다시요. 선생님에게 토익, 그 다음에 토플, 그 다음에 탭스를 뿌려. 그래서 얘네들끼리 상관분석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결과가 동등하다면, 얘네 상관분석을 해서 높다면, 신뢰도가 높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복수양식법이라고 합니다. 복수양식법. 다시 해보라고요? 다시요. 선생님께 토익, 탭스, 토플. 그 다음에 선생님께는 다 다르게 탭스, 토익, 탭스. 이거 순서를 바꿔보는 거죠. 이렇게 계속 해서 상관분석을 했더니 상관관계가 높게 나와. 그럼 얘는 신뢰도가, 측정 도구가 신뢰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런 거 뭐라고 한다고요? 복수양식법이라고 합니다. 자, 복수양식법은 다수를 개발해서 순차적으로 집어넣어보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복수양식법이라고 하고, 좀 다른 방법을 써보면 비슷한 집단 갑을 병을 만들어 놓고 여기는 A, 여기는 B, 여기는 C를 집어넣어버려. 그래서 결과를 얻어내는 방법.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얘도 복수양식법이 될 수 있겠죠. 반드시 동등한 사람은 아니고 그냥 선생님께는 토익, 탭스, 토플 이렇게 뿌려봐. 그래서 결과가 비슷하게 나온다면 얘는 신뢰도가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들. 이거 뭐라고 한다고요? 복수양식법이라고 합니다. 복수양식법. 조금 어느 정도 이해되시나요? 자, 검사, 재검사는 뭐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설문지를 뿌리고 또 뿌려. 근데 기억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복수양식법을 만들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토익, 탭스, 토플을 하나씩 계속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얻어내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고요? 상관분석을 해서 높게 나오면 신뢰도가 높다고 만드는 것들. 이거 뭐라고 한다고요? 복수양식법이라고 합니다. 복수양식법. 근데 이거 한번 보죠. 그 다음에 반분법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반분법도 상당히 좀 많이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반분입니다. 말 그대로 반분은 뭘까요? 반으로 분할한다는 겁니다. 자, 반분법은 뭐라고 한다고요? 반으로 분할한다. 반으로 분할한다. 자,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 전에 말씀드리면 토익, 탭스, 토플을 집어넣으면 사람이 지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느냐? 홀수에는 토익, 짝수에는 토플 넣어. 그래서 한꺼번에 뿌리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한다고요? 반분법이라고 합니다. 반분법. 그런데 반분법은 얘가 배열이 잘못되면 문제가 생겨요. 배열이 잘못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데,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측정 도구를 반으로 쪼갠다고. 뭐라고요? 측정 도구 자체를 반으로, 그러니까 설문 자체를 두 개를 만들어서, 다시 말해요. 설문지 자체를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홀수, 하나는 짝수를 넣어. 그래서 한꺼번에 만들어 뿌려버리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반분법이라고 합니다. 반분법. 그래서 반분법은 실패만 브라운. 다음 상관분석법을 쓰게 되는데 1 플러스 로분의 2 곱하기 로. 이것도 외우셔도 되고 못 외우시면 포기.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방법을 쓰실 수 있게 됩니다. 자, 한번 요걸 이렇게 계산이 되실 거고요. 자, 다시 볼게요. 제가 어떻게 된다고요? 시험지를 조사 방법 내는 것들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쉽게 말해 요거 할 수 있겠네요. 자, 영어를 능력을 하기 위해서 어휘 뭐 있나요? 그래서 문장인가요?
뭐예요? 독해.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은 토익에서 5개, 탭스에서 5개, 토익에서 5개, 탭스에서 5개를 해서 홀짝 홀사를 배치해요. 그래서 얘를 한꺼번에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휘 간에 상관문서, 얘가 독해 간에 상관문서를 해서 얘가 높게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뢰성이 높다라고 판단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반분법. 반으로 분할한다. 뭐라고요? 반으로 분할해서 분할하는 것들을 반분법이라고 합니다. 반분법. 네. 다음은 내적 일관성 분석인데요. 앞에 있는 검사, 재검사, 복수양식법, 반분법 같은 경우는 측정 도구를 집중적으로 봅니다. 측정 도구 자체가 신뢰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내적 일관성 분석은 응답자가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보는 것들을 내적 일관성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내적 일관성 분석은 통계적으로 아주 쉽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내적 일관성 분석이고요. 보편적으로 크롬바 알파라는 걸 씁니다. 뭘 쓴다고요? 크롬바 알파. 뭐라고 한다고요? 크롬바 알파라는 값을 쓰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크롬바 알파라는 것은 상관 분석법을 기반으로 해서 반분 신뢰도를 구합니다. 그걸 활용해서 진행하는 것들을 크롬바 알파라고 하는데 0.6 이상이 나오면 신뢰도가 높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0.6 이상이 나오면 신뢰도가 높다. 저는 0.6이 잘 안 외워져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시험은 몇 점이시면 합격이에요? 그래서 0.6이에요. 0.6. 그러니까 0.6만 되면 합격을 가능합니다. 합격이래요. 0.6 이상이면 신뢰도가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상관 개수값이 높으면 신뢰도 값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문항수가 높아지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문항들을 넣어보면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하지만 문항수가 삭제된다고 해요. 뭐라고요? 문항수가 삭제된다고 해서 크롬바 신뢰도가 무조건 낮아지는 않아요. 쓸모없는 걸 빼면 오히려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여러분들 신뢰도 분석을 하는데 뭐가 있느냐? 뭐 학업 만족도에 교수, 뭐 이런 것들인데 이성, 뭐 이런 거 엉뚱한 거 한번 넣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뺀다고 해서 신뢰도가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 신뢰도가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어려우시겠지만 통계적 분석하실 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통계적 분석할 때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그때 앞에 말씀드린 거 니커트 촉도 만들 때 어떻게 하나요? 니커트 촉도 만들 때 우선 긍정으로 물어볼 거냐? 부정적으로 물어볼 거냐? 그 다음에요. 1번을 부정으로 놓을 거냐? 만정으로 놓을 거냐? 세 번째는 실태조사를 하고 회수를 해서 긍정이 최고점을 만들고 여기서 말하는 신뢰도 분석을 해요. 그래서 쓸모없는 걸 빼고 유효한 것들만 다시 쓰는 거야. 이렇게 보는 것들을 가능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그래서 크롬바 알파 값을 쓰게 되는데 이 네 가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이요.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가 있다고요? 검사, 재검사. 다시 뭐라고요? 검사, 뿌리고 또 뿌려. 검사, 재검사. 두 번째, 복수양식법 뭐라고요? 하나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다수를 만들어. 그래서 얘를 순차적으로 집어넣어.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복수양식법. 반문법은요? 홀짝 뭐라고요? 홀짝. 그 다음에 내적 일관성 분석. 얘가 통계학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응답자가 신뢰할 수 있느냐. 근데 내적 일관성에서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얘는 니커트 촉도만 가능합니다. 다른 촉도들은 못 써요. 명목이나 서열 같은 건 못 씁니다. 얘는 니커트 촉도에만 씁니다. 그래서 내적 일관 반드시 긍정이 최고점이 돼야 됩니다. 자, 농담 따먹기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와이프께서 페이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남편이 신뢰가 안 간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어떻게 답글을 올렸을까요? 신뢰도라 함은 반복 측정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옴을 말한다. 측정 방법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검사, 재검사, 복수양식법, 반분법, 내적 일관성 분석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통계학적으로는 내적 일관성 분석 방법을 쓴다. 크롬바 알파 값을 쓰고 0부터 1값을 가지고 0.6 이상이면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한다. 라고 이렇게 답글을 갈았습니다. 자, 저의 의도는 뭐였을까요? 저의 의도는
아니 60%만 되면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저희들은 뭐라고요? 저는 60%만 되면 신뢰도 있다고 검증해달라. 그건 뭐 마음이었습니다. 와이프님의 답변은 뭐였을까요? 꺼져였어요. 꺼져. 꺼져. 의미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토기학 와이프는 설득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거기서부터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검사 재검사는 뭐라고 한다고요?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뭐라고요?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근데 얘는 기억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짜증낸단 말이야. 어제 물어봤는데 또 물어봤다고 짜증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동형검사법이랑 비슷한 게 만드는데 뭐라고요? 첫 번째는 연봉, 두 번째는 월급. 이렇게 응용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요. 뭐 첫 번째 연봉, 두 번째는 보험료. 뭐 연금 얼마 내냐? 이렇게 간접해서 물어보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자, 복수양식법은 뭐라고 한다고요? 순차적으로 다른 척도를 집어넣는 뭐라고요? 토익, 탭스, 토익, 토플 이렇게 계속 집어넣는 것도 뭐라고 한다고요? 복수양식법. 예를 들어 상관분석 앞에 있는 검사 재검사도 상관분석법을 씁니다. 얘는 상관분석법을 써요. 얘는 질적 척도도 가능합니다. 질적 척도도 가능해요. 얘도 가능해요. 자, 반분법은 뭐가 된다고요? 홀짝홀짝 뭐라고요? 홀짝. 이렇게 배분하는 것들을 반으로 쪼갠다. 뭐라고요? 반으로 쪼갠다. 그래서 반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관분석법을 쓰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상관분석법, 그 다음에 스페어만 브라운 이게 잘 안 외워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외우시면 좋고 안 되시는 방법 첫 번째 상관분석법을 쓰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보시면 비읍이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도 스페어만 브라운 비읍. 그래서 비읍. 그래서 뽀뽀. 삐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좀 젊으신 분들은 뽐뿌 아시죠? 뽐뿌. 가격 비교하는 사이트 있어요. 뽐뿌. 이렇게 외워서 비읍. 뽀뽀. 유치하다고요? 뽀뽀? 그렇죠. 키스를 해야죠. 뽀뽀는 유치해. 비읍.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스펠만 브라운. 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적 일관성 분석 뭐라고요? 가장 많이 쓰는 내적 일관성 분석. 니커트 척도가만 되고요. 얘는 응답 결과가 긍정이 최고점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크롬바 알파 0부터 1까지 값을 가지고요. 0.6 이상이면 신뢰도가 높다라고 판단한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내적 일관성, 신뢰도 분석 결과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써요.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쓰입니다. 가장 편하고. 네. 근데 얘는 이 내적 일관성 분석은 뭐라고요? 응답자 자체가 잘 집중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고요. 앞에 세 가지는요. 물론 응답자들에도 보지만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아까 타당도와 똑같이 이미 검증된 거 쓰면 돼요. 뭐라고요? 이미 검증된 거 쓰면 됩니다. 그리고 사전검사에서 쓸모없는 거 빼면 돼.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타당도나 신뢰도나 뭐라고요? 이미 검증된 거 쓰면 돼요. 두 번째, 사전검사를 해서 쓸모없는 거 빼버려요. 네. 세 번째라는 것은 이상한 말들을 다 버려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특정 항목수를 늘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정 항목수를 늘려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인 책에서는 특정 항목수를 늘리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신뢰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항을 늘리는 게 좋습니다. 그냥 무작정 늘리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측정 문항을 증가시키는 게 더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쓸데기 없는 문항을 넣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질문 문항을 넣게 되면 더 추가를 하게 되면 신뢰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면접 결과나 조사원에 따라서도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면접원에 대한 충분한 교육, 그 다음에 설문지 자체를 깔끔하게 잘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질문 같은 경우는 쪼개서 뭐라고요? 중요한 질문 같은 경우는 쪼개서 응답자가 잘 질문하고 있느냐 이걸 확인하는 과정을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타당도하고 신뢰도 다시 한번 볼게요. 타당도를 높이는 방법은요? 검증된 거 쓰면 돼요. 두 번째, 사전검사 쓸모없는 거 빼면 돼요.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배경으로 쓰면 돼요. 근데 주의할 점은 뭐라고요? 아무리 N수를 늘린다고 해서 얘가 타당도가 높아지지 않아요. 다시 뭐라고요? 아무리 키대 주의자 가지고 몸무게를 아무리 재도 어떻게 된다고요? 타당도는 높아지지 않아요. 이에 반해서 신뢰도는요. 어떻게 된다고요? 우선은 어떻게 된다고 검증된 거 쓰면 되고요.
사전검사에서 쓸모없는 거 빼면 돼. 그 다음에 조사원 교육 똑바로 시키면 돼. 그 다음에 특정 항목수, 여기서 말하는 특정 항목수는 뭐라고 한다고요?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특정 항목수를 증가시켜요. 근데 얘는 신뢰도, 즉 쓸모없는 것들을 빼더라도 신뢰도는 무조건 낮아지진 않아요. 질문지를 삭제한다고 해서 얘가 신뢰도가 무조건 낮아지진 않아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그렇다면 신뢰도와 타당도의 관계를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당도와 신뢰도 관계인데요. 얘도 실제 기출문제로 나왔어요. 2013인가 2014인가 실제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2014년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신뢰도와 타당도의 관계. 자, 일반적으로 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가 높습니다.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가 높다. 그 다음에 신뢰도가 낮으면 일반적으로 타당도가 낮습니다. 네. 자, 타당도가 낮다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타당도가 낮다고 해서 신뢰도가 높은지 낮은지 알 수 없고요.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타당도가 높은지 낮은지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해하시려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간단한 제가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볼게요. 다시요. 타당도와 신뢰도 보겠습니다. 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가 높다. 그 다음에요. 신뢰도가 낮으면 타당도가 낮다. 나머지 것들은 알 수 없어요. 즉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타당도가 높은지 낮은지 알 수가 없어요. 이에 반해서 타당도가 낮다고 해서 신뢰도가 높은지 낮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표는 요것만 보시면 돼요. 뭐라고요? 자, 다시요. 타당도와 신뢰도를 그림을 그리셔서 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가 높고 신뢰도가 낮으면 타당도가 낮고 나머지 것들은 알 수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요. 선생님, 여기가 타당도인가요? 여기가 타당도인가요?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땅이잖아요. 그렇죠? 땅이니까 비슷하게 해야 돼? 여기는 신뢰도라고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요. 타당도가 높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가 높고 신뢰도가 낮으면 타당도가 높고 나머지 것들은 알 수 없어요. 즉 무슨 말이냐? 타당도가 낮다고 해서 신뢰도가 높은지 낮은지 알 수 없고요.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타당도가 높은지 낮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요. 타당도가 높으면 일반적으로 신뢰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요? 타당도가 기반이 돼야 신뢰도가 중요한 겁니다. 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가 높고 신뢰도가 낮으면 일반적으로 타당도도 낮다. 나머지 것들은 알 수 없다. 네,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요거 자체를 암기하시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거를 암기하시려면 상당히 어려워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요 표만 이해하시면 되시겠죠? 요 표만 보시고 다시 어떻게 된다고? 다시 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가 높고 신뢰도가 낮으면 타당도가 낮고 나머지 것들은 알 수 없다. 네. 실제로 기출문제였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나옵니다. 다시 뭐라고요?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는 방법이 뭐냐?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뭐라고요? 이미 검증된 거 쓰면 돼요. 뭐라고요? 이미 검증된 거 쓰면 돼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사전검사에서 쓸모없는 거 빼면 돼. 그게 가장 현실적이에요. 그리고 여러 번 하면 돼. 뭐라고요? 여러 번 하면 돼. 그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그 외의 방법으로는 상관 분석이나 크롬바 알파. 뭐라고요? 타당도는 상관 분석. 신뢰도는요? 크롬바 알파. 상관 분석법과 크롬바 알파 값을 쓰게 됩니다. 자, 다음 체계적 오차, 비체계적 오차가 나오는데요. 우선은 오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오류라고도 하는데 오류하고 오차는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좀 제가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참값하고 차이가 나는 것들을 오류, 오차라고 하는데 제 나름대로 기준에 의하면 오류는 값들이 아닌 정성적인 내용들을 오류라고 하고 오차는 실제로 계량적으로 나온 것들을 그냥 오차라고 하는 것들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차라는 것은 실제값과 관측값의 차이를 오차라고 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실제값과 관측값의 차이를 오차라고 합니다. 오차. 오차는 여러분들 이해 정도를 먼저 높여보도록 할게요. 이해 정도를 먼저 높여보고 좀 설명드리면 첫 번째 체계적 오차, 그 다음에 비체계적 오차라는 것들이 있는데 체계적 오차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들을 체계적 오차라고 합니다. 체계적이라는 것은 다시 설명드리면
계속 반복해서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것들을 체계적 오차라고 합니다. 체계적 오차. 즉 얘는 측정할 때마다 똑같이 잘못 나와. 측정 도구 자체가 뭐 주의자를 쟀는데 얘가 1cm가 늘어나 있어. 측정할 때마다 1cm만큼 계속 나타나. 그럼 얘는 신뢰도가 문제예요? 타당도가 문제예요? 이미 측정 도구 자체가 삐뚤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제 다시요. 얘 몸무게 자체가 이미 1kg가 잘못되어 있어. 측정할 때마다 똑같이 1kg씩 잘못 나와. 얘는 타당도가 문제예요? 신뢰도가 문제예요? 타당도, 측정 도구 자체가 삐뚤어져 있단 말이에요. 얘는 타당도가 문제입니다. 자, 비체계적 오차라는 것은 이렇게 무작위로 나타나는 것들을 비체계적 오차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뢰도의 문제가 되겠죠? 측정할 때마다 다르게 나와. 오차가 다르게 나와. 이거 뭐가 된다고요? 신뢰도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측정값은 참값 플러스 체계적 오차 플러스 비체계적 오차.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외우셔도 되고 안 외우셔도 되고. 근데 작년에인가 한 번 나왔습니다. 체계적 오차와 비체계적 오차를 타당도와 신뢰도와 관계를 한번 살펴봐라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체계적 오차는 뭐라고 한다고? 체계적 오차는 오차가 일정한 패턴이 있어서 계속 반복해서 나와. 그럼 타당도의 문제예요? 신뢰도 문제예요? 측정할 때마다 똑같이 계속 잘못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측정 도구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된다고요? 타당도가 문제고요. 근데 측정할 때마다 다르게 나온다면 얘는 비체계적 오차예요. 그럼 뭐가 관련 있다고요? 신뢰도. 즉 체계적 오차가 크다면, 다시요. 체계적 오차가 크다면 타당도가 높다는 거예요? 낮다는 거예요? 낮다는 거죠. 반비례에 관계는. 다시요. 체계적 오차가 크다면 뭐라고요? 타당도가 낮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반대로 비체계적 오차가 크다면 신뢰도가 떨어진다.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오차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자, 오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이게 네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조사 대상자가 잘못되는 경우. 맞나요? 다시 오차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오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첫 번째, 조사 대상자. 두 번째, 조사원 아닐까요? 오차 첫 번째 뭐라고? 조사 대상자. 두 번째, 조사원. 환경. 마지막으로 설문지. 아니면 측정 도구. 다시 뭐라고? 첫 번째, 크게요. 첫 번째 뭐가 있다고요? 조사 대상자. 두 번째, 조사원. 세 번째, 환경. 주변의 환경.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측정 도구. 측정 도구가 잘못된 경우. 이런 경우 오차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그 외의 것들이 많은데 우선 이 네 가지만 보시면 돼요. 발생하는 원인들. 이런 것들을 보실 거고요. 자, 오차를 처리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을 이게 나올까 안 나올까. 만약에 나온다면 오차에 대해서 쓰고 체계적 오차, 비체계적 오차 쓰고 그다음 오차 처리하는 방법까지 써라라고 나올지 안 나올지가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이거는. 사회조사 분석사에서는 한 번인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무시하기는 좀 어렵고요. 요거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멘붕 하셨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볼게요. 또 반복할 거예요, 여러분. 또 반복할 거니까. 반복밖에 방법이 없는데도 여러분들 너 열심히 하세요. 네. 자, 오차는 첫 번째 순위화 방법. 두 번째 집단화, 대처 방법.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순위화라는 것은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나왔어. 이런 것들이 많아. 얘가 20cm, 26cm, 28cm 헷갈리죠? 이런 경우 어떻게 만드느냐? 20대로 묶는 거예요. 뭐라고요? 20대로 묶는 거예요. 얘는 양적이에요? 질적이에요? 얘는 양적이에요. 얘는 양적이에요. 얘는 질적이죠? 얘는 서열이란 말이에요. 20대, 30대. 뭐라고요? 20대, 30대는요? 얘는 서열이에요. 즉, 양적인 자료를 질적인 자료로 낮춰요. 뭐라고요? 양적인 자료를 질적으로 낮추는 방법.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순위화 방법. 그러니까 순서로 바꿔버리는 거 그냥.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순위화 방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집단화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17개 있다고 할게요. 네? 17개 뭔지는 아시죠? 네? 상식인데. 한번 보고 갈까요? 상식이지만. 뭐 있어요? 서울. 그 다음에 부산, 인천,
대전, 대구, 대전, 광주, 울산, 그다음에요. 경기도, 그다음에요.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그다음에 제주도 하나가 빠졌어요. 세종시. 세종에서 총 17개입니다. 이렇게 그게 총 17개예요. 17개를 상식적으로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는 요즘 대학생들은 그럽니다. 부산은 경북인가요? 경남인가요? 그러면 서울이 경기도냐? 자, 이 경계가 나타나는 건 뭐라고? 이 경계로 나타나는 것들은 판별되는 것들. 이건 뭐라고? 얘는 판별되느냐? 근데 중부권으로 묶이죠? 중부권으로. 이렇게 남부권이죠? 남부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집단화라는 것은 17개로 조사했습니다. 17개로 조사했는데, 여기 N수가 너무 적어. 전북하고 전남을 했더니, 전북 정문을 했더니 N수가 너무 적어. 얘를 전라도로 묶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요? 전라도로 묶어. 근데 전라도 이렇게 또 했는데도 N수가 작아. 그럼 얘는 남부권을 묶어버리는 것들. 남부권을 묶고 얘는 중부권을 묶는 것들. 이거 뭐라고 한다고요? 집단화. 집단 자체를 묶어버리는 것들. 이거 뭐라고요? 집단. 얘는 질적인 자료 자체를 묶어버리는 거야. 질적인 자체를 묶어버리는 것들을 집단화. 순위화는 계량적인 내용을 어떻게 된다고요? 양적인 자료를 질적으로 만드는 거고, 집단화는 뭐라고요? 질적인 자료들이나 그런 것들을 한번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쭉쭉쭉 묶어버리는 것들을 집단화라고 합니다. 다음은 대체 변수라고 하는데, 상관 변수가 높은 것들이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실제로 보시게 되면 석유 사용량하고 우리나라 GDP하고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계가 있었는데 GDP를 조사하다 보니까 얘가 없어. 그러면 석유 추세를 봐서 요 성장률을 여기다가 대입하는 방법. 이런 방법은 뭐가 된다고요? 대체 변수. 대체 변수 방법을 낸다. 이렇게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